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성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남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검증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 끝까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참석한 3명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석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석규입니다. 오인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인성입니다. 장서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서궁입니다. 후보자의 자리 또 토론 순서는 사전에 새 후보와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와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이 있고요. 다음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새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공통 질문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과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질 텐데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신 뒤에 답변을 듣고 다시 재질문, 재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같은 주제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공통 질문을 2번 더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오늘 치열하게 또 품격 있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앞에 보이는 시계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후보 간의 형평성과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지나면 제가 1차로 제지하고요. 이후 1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새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고석규 후보부터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고석규입니다.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방에서 완성할 적임자를 뽑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그리고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라고 하는 이념을 전남에서도 실현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정책을 입안한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남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을 맡아 교육 공약을 개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교육 관련 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복지에는 돈이 없고 교육에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남 교육의 미래, 교육에 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서 답을 찾기 위해 저 고석규가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전남 교육개혁의 성공,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소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전남교육 100년 새로운 시작에 도전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규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인성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오인성입니다. 교육이 전남을 바꿉니다. 전남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남을 바꾸는 교육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형 교육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욕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자랐으며 전남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으로 교육 행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전남의 아이들을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지닌 아이들로 교육해서 전남의 미래를 아름답게 조각하도록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교육 전문가이면서 교육 행정 전문가인 오인성이 전남 교육을 바꾸고 전남 교육을 바꾸어서 전남의 미래를
아름답게 조각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전남의 미래를 바꾸고 전남의 미래를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한테 달려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누가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교육 전문가이고 교육 행정가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분명히 우리 전남의 미래가 달라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될 것입니다. 전남 교육감 예비후보 오인성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오인성 후보의 모두 발언 들었고요. 이어서 장서궁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도민 여러분. 장서국입니다. 촛불혁명 시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전남 도민 그리고 380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치열한 경선 끝에 제가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전남 각지를 다니면서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시는 말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믿고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는 전남의 교육력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교문 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저는 현장 교육 전문가입니다. 지난 37년간 전남의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전국위원장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교육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 현장 교육 전문가가 이제 전남 교육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의 견인차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전교조 위원장 시절부터 현 김상곤 부총리를 비롯해 많은 진보 교육감들과 협력하고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성공하기 위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교육개혁 성공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 적임자 제 장서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세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전남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엔 오인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전남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남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남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남형 교육은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산업을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22개 시군의 유망 산업과 교육을 연계시키는 교육, 그래서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로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또 지역 산업체는 필요한 인재를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전남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것이 곧 교육 경쟁력이 되는 그러한 전남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4분의 1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 사립학교 경쟁력은 우리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서 사립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질은 역시 교원이 결정합니다. 이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권이 보호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는 학생들과 교사 간에 대화가 잘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들이 전문 상담 연수라든가 또 대화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연수하게 해서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여서 우리 학생들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그러한 정책을 해서 전남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예, 전남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장서공 후보의 답변 듣죠. 예, 전남교육은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이 문제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그리고 인사 등 유인책을 마련해서 교사들이 떠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도시의 문제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거대 학급이 존재합니다. 과감하게 분리해야 되고요. 공동화되는 구도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특화시키면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의 차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기초 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는 1:1 맞춤형 지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입 관련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전국의 유수한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초빙해서 진로 지원 센터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문중심 교육, 입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성화 학교 아이들을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고 올바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서공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어서 고석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전남에는 이제 우수 인재 유출 문제라든가 소규모 학교의 문제, 교권의 위기의 문제 또는 그 청렴도 제고의 문제, 그밖에 일자리의 부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역 내 교육 환경의 편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점이죠. 신도시의 과밀학급으로부터 시작해서 폐교 직전의 소규모 학교까지 대단히 다양한 그런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인 정책을 펼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교육 행정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해법으로 역시 맞춤형 전남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원도심과 신도심의 특성을 감안한 도시형 그리고 농어촌형 도서벽시형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감의 재량 권한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사행정, 재정배분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 모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남형 교육 모델의 목표이고요. 한편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현재 3조 5천억 수준의 전남 교육 예산을 30% 증액시킨 5조 원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 교육의 인프라는 물론 전남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남형 교육 모델 그리고 이런 재정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끝났습니다. 전남 교육의 문제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새 후보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 재질문, 재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 1분 30초, 재질문 30초, 재답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사교육 과열, 사교육 의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율한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고석규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먼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인 그 교육 철학과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그중 소위 그 일제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 전체가 아닌 표집 대상 집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제 고사는 그 이명박 정권의 상징적인 정책이었고 그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오인성 후보님께서는 나주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이 초중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은 교육에서 평가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어떤 학습을 하든지 간에 계획을 하고 그 출발점 선상에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적인 지도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교육 목적으로 제대로 됐는지, 교육 목적이 달성이 됐는지, 또 교수 변이나 학습 요인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만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일제고사 문제는 그 교육에서 말하는 평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측정이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서열화하는 측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에서 그거를 평가와 연관시켜서 평가 자체를 이거를 무시하거나 그걸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는 어떤 교육이든지 계획과 지도와 평가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목적이 설정되고 또 제대로 된 교육 내용과 방법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해서 참으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하시죠. 예,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새 학기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담임 교사들을 만나는데 서로 사귀기도 전에 이른바 진단 평가를 시행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를 매기게 되죠. 이런 그 한 아이를 알려면 성적뿐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야 될 텐데 이런 그 진단 평가가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 진단 평가가 학생들을 서열화해서 그거를 갖다가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맡은 우리 학급의 아이들이 혹은 그 교과목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있고 또 그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학습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평가를 하면 그건 지극히 장려돼야 될 문제고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육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진단평가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든 그 목적이 바르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평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또 교육평가가 잘못 악용이 되면은 그때는 또 교육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평가가 주로 서열화에 관심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라든가 진단평가 등은 그러한 목적보다는 교육적 진단을 통해서 바른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고요. 고석규 후보 이번에는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대학 입시가 한국 교육의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지금 드리는 질문은 대학 전형과 관련된 것인데요. 전남의 경우 수시 전형 대학 입학률이 91.4%, 정시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그 대학 입시와 진학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제가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문제인데요. 이 주제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른바 학력 학벌 사회 그리고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그런 내신 체제라든지 또는 국영수 중심의 수능이라든지
이른바 특목고에서 자기 주도 전형이라든지 학종 중에서 이제 비교과 영역이라든지 또 입학사정관제도 일정하게 사교육비를 부풀리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비 절감의 문제는 한국 교육 핵심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남은 수시에 응시하는 아이들이 많고 합격하는 아이들이 많고 정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적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죠. 아니 거꾸로 말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 수능에 의한 이렇게 서열을 내고 입학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강남의 학부모들은 이걸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시를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현실에서는 예, 답변 시간이 수시가 끝났고요. 예,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마저 하실 내용은 제 답변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교육이 공교육의 불신에서 비롯이 되는데 사실은 사교육을 왜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 취미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진로 지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다라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아까 못다한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아이들에게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시에 있어서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자소서라든지 또 이렇게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문제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최소한의 사교육비로 좋은 대학 가는 것 이건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은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또한 이른바 정보도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입학 컨설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수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을 지낸 분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내에서 다양한 입시 경험을 가진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화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와 관련해서 사교육비에서 많은 지출을 요하는 부분이 바로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이 컨설팅을 전남의 진로 진학센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감당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시간 지켜주셨고요. 시간이 좀 촉박하죠. 가능하시다면 말씀의 속도를 조금 높이셔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주제로 오인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방금 그 고석규 후보께서 공교육 불신이 사교육을 낳는다 하셨는데 저는 공교육 불신 요인은 요인이고 사교육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교육은 학생들 수준차가 다양하고 또 욕구가 그만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사교육이 그 예체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질문 시간이 다 됐거든요. 답변을 일단 듣죠. 예. 사교육을 받는 이유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무슨 선행학습이라든가 자기의 그 진로를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꼭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교육을 받는 이유의 약 절반가량이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분명히 이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기초학습 능력 보장제라든가 기타 그 학생 성장 발달 책임제라든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말 그대로 학교 수업은 학교에서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루는 것이 이 공교육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사교육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은 사교육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으로 중시돼야 할 것은 공교육이 공교육의 역할을 다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공교육을 보다 다양화하고 또 보다 많은 욕구들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공교육의 불신이 곧 사교육을 낳는다라는 등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다 하면 이 사교육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교육 시장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필요합니다. 다만 공교육이 잘못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기는 사교육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자기의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기타 학교 수업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뭘 하겠다기 위해서 생기는 사교육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반가량의 사교육을 하는 목적이 공교육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공교육에 대해서 불신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찾아가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 학습 능력을 보장해주고 나아가서 학생 성장 발달을 공교육이 책임져주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이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이른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교육 시장도 변화하리라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석규 후보의 제 답변까지 들었고요. 오인성 후보님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장서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장서궁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교육의 불신 요인을 해소하는 문제는 저는 그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것하고 좀 별개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서궁 후보께서는 공교육 불신이 곧 사교육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혹은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공교육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행의 입시제도와 대학 전형 방법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이 사교육은 어쨌든 대학 입시에 있어서 일정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을 불신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적 탓도 있지만 심리적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극장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화관에서 또는 강당에서 영화를 볼 때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일어서게 되고 결국은 모두가 다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화를 보지 못하는 목적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이것을 이른바 극장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사교육 문제가 극장 효과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게 되지만 너도나도 사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공교육 불신이 곧 사교육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고 심리적인 요인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시간이 끝났고요. 재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극장 효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극장 효과라는 것이 내 아이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 그런 말씀하고도 통한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학생들의 수준차가 다양하고 욕구가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의 많은 부분은 거기서 기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심리적인 효과 상당 부분 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효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공교육이 불신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수시 같은 경우에 한때는 3,000개가 넘는 전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입시제도가 매년 바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도 1년 2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변하는 이러한 이 교육 관련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학원이 재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라고들 부모들께서는 평가를 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되면 당연히 사교육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입시제도라든지 또는 전형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회의 각계각층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까지 뚝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교육개혁 추진해야만이 사교육 논쟁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사교육 과열 문제 또 공교육 정상화 문제들에 대해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장석웅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인문계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인문 중심 교육 또는 입시 교육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모든 정책도 그걸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마이스터 전남에 약 14개, 44개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대책. 예, 질문 시간이 끝이 났고요. 답변 듣죠. 예, 특성화고는 지금 4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인문, 뭐 입시 중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가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긴 하죠. 그렇지만 그 사회 전반으로 볼 때 오히려 뭐 인문학의 위기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공학이 더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 제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일선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의 졸업생들이 여러 가지 혼선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특성화고의 전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특성화고의 명품화를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지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특성화고는 좀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학생들의 실습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서 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성시대 뭐 그런 말도 있듯이 특성화고를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예, 제 질문 하시면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이 특성화고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특성화고 학과가 대폭 개편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아이들의 진로, 특히 취업을 위한 취업 지원단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전남에 있는 47개의 특성화고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성화고는 진로에 상당한 위기 상황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산업과 특성화고의 연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의 산업이 발달해서 좋은
학생들이 많았을 경우,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지금 알다시피 전남의 지역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교육청도 일반 행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문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그 학생들이 일자리를 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산업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그 인턴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현장 실습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생길 텐데, 이런 적절한 현장 체험처들을 더욱더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 산업 현장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고석규 후보의 재답변까지 들었고요. 장서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오 후보님, 그 평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나름 전문성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전통적 학력관이 이제 수정돼야 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평가관이 수정돼야 된다. 그 말과 같죠. 이제 현대 시대에 요구되는 학력관, 그에 따른 평가관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평가가 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통적인 학력관이 지식을 얼마만큼 아느냐, 즉 기억력에 관심을 뒀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평가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 학생의 능력, 종합적인 능력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전에 EBS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학생들을 제주도에서 모아서 그 대세코에서 말하는 도구 사용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자발적 행동 능력에 대해서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게도 그 수능 9등급을 받은 학생이 가장 좋은 능력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교육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이라고 하면은 그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평가 역시 그러한 학생들의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행평가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전문성과 시간 확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평가는 미래 능력을 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재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도권 토론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교육 과열 문제 또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제를 염두에 두시고 재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의 성장 발달보다는 평가, 선발에 중점을 둔 것이 이른바 전통적인 평가관이었습니다. 이제 바꾸어져야 되죠. 그래서 선발이 아닌 개인의 발달, 그리고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또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평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즉 적응 능력을 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장 지금 바람직한 형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수행평가인데요. 이 수행평가는 얼마나 아느냐를 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 학생의 진로 지도에 활용이 돼야 되고 그 학생의 발달 단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기록되고 보관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평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현재 교육 체제에서는 그나마 필요한 평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평가가 앞으로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그 도움이 되려면은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잴 수 있는 평가 항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평가 항목을 만드는 게 지금 각 교과 담임이라든가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그 통일된 것이 없이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어떤 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 능력을 잴 수 있는 그런 그 판단 준거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학생의 발달과 진로주대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문화방송이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계속 주도권 토론 이어갈 텐데요. 이번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규칙은 이전 주도권 토론과 같고요.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 재질문 30초, 재답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은 장석웅 후보부터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101개의 무지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 모두가 다 무지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 본질에 맞는 그에 상응하는 무지개 학교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비판과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혁신학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혁신학교는 아까 우리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거론하셨는데 김상곤 부총리의 트레이드마크죠. 혁신학교. 그래서 그 민선 1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혁신학교에 대한 그 최종적인 평가 그 결론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인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학교 부분을 이제 가급적이면 확산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이 전남에서는 무지개 학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었죠.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 편차가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소규모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런 혁신학교 개념이 도입되어서 수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무지개 학교 지구라고 하는 형태로 인해서 각 권역별로 뭐 목포라든가 뭐 그 순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혁신학교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질문해 주시죠. 예, 혁신학교는 민주적 자치 공동체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의한 공교육 혁신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혁신학교, 즉 무지개 학교는 양적으로만 확대됐지 질적으로 담보를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결국은 학교의 교장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혁신학교에 의지가 있는 교장 그리고 의지가 있는 교사들이 있을 경우에는 혁신학교가 나름대로 활성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장도 바뀌고 교사도 바뀌고 또 새로운 환경이 되면 혁신학교에 주어지는 특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또 교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직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장 후보께서 얘기하는 그 김상곤 부총리의 트레이드마크가 혁신학교인데 그 혁신학교에 그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왜 전교조나 이런 쪽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두었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예, 자유 주제를 가지고 장석웅 후보의 주도권 토론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는 민주진보 교육감이라고 합니다. 전남에 380개가 넘는 시민사회가 저를 그리고 전남도민들이 저를 이렇게 단일 후보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전남 교육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오 후보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은 어디에 속하는지. 예,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 민주 진보 교육감으로서 단일 후보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도민 추대 후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이 과연 그 도민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연하게 진보적 관점이다 혹은 보수적 관점이다 라고 말하면서 특정의 이념을 이렇게 교육에 접목시키는 것, 특히 교육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서 이 진보냐 중립이냐 하는 그 이념 논쟁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칠 그 폐해를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학생 중심의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슬로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그것은 곧 그 교육 정책이 학생에게 유익한가, 학생에게 필요한가가 제 판단의 준거입니다. 따라서 저는 진보나 보수의 개념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중도 실용적인 관점을 취해서 교육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380개가 넘는 전남의 유수한 시민사회가 지지를 해서 제가 민주진보 교육감 전남 추진이 단일 후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교육이 특정한 이념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관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 관점, 진보적 관점, 중도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보적 관점 속에서 변화와 개혁과 혁신의 관점 속에서 전남 교육을 바라보고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예, 제 질문 시간이 끝났고요. 오인성 후보 재답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전남의 시민사회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380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추대됐다 해서 도민 추대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보다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보수냐 진보냐의 개념은 경제적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게 그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이념이 더 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보는 곧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고 보수는 뭐 좀 그 수구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근데 보수가 추구하는 개혁도 있고요. 또 보수가 추구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진보가 추구하는 변화도 있고 진보가 추구하는 개혁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극단적으로 흘렀을 때 그것이 또 교육에 투영이 됐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로 인해서 나타날 폐해는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그런 극단적인 이념이 학교 현장에 침투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고의 편향성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냐 진보에 대한 논쟁은 교육에서는 적어도 조금 더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인성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고석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고석규 후보께서 이제 그 출마 편에서도 그러셨고 방금도 이제 예산 5조 원 시대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것인지, 그 5조 원이라는 게 과연 고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오인성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을 늘리는데 여기 계신 모든 후보들이 함께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조 원의 예산을 달성하는 것이 그 다른 자리에서 또 장 후보님은 저절로 될 것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5조 원 시대가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석규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3조 5천억을 그 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은 30%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물론 당연히 그 많을수록 좋겠는데 왜 그러면 30%를 올린 5조 원이 목표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그 OECD의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비율이 통상적으로 그 GDP의 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4%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학부모가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원 학부모가 메우고 있는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지방재정 그 교부금의 20.27%를 그 5%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세종시에는 25%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고 후보께서 내가 세일즈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이제 교부금을 올린다거나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장 후보도 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뜻보다 제가 주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는 전라남도만의 그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것을 국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과 힘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의 제정이라든가 또는 그 일반 그 재정의 교육 투자의 유치라든가 기타 교육세의 증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5조 원의 내용들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것이죠. 단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재정을 늘리는데 손 놓고 있겠다라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 오인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역시 자유 주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장서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시간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장 후보께서 그 교장 선출 보직제 도입을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촉구하실 때 기본적인 생각이 현행 교원들의 승진 체제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인 것인지 아니면 활력소 요소로 일정 부분 이게 도입돼야 된다라는 관점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장 승진 제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점수제 교장 승진 제도죠. 물론 훌륭한 분들이 교장으로 많이 승진해 나가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승진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교단 풍토를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부형 공모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선출 보직제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교장 승진 제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내부형 공모제로 임용된 학교장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개혁, 특히 혁신학교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일반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우리 점수제 승진제로 꽉 막혀 있는 이 승진 트랙을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또 학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교육 생태계가 보다 더 풍부해지고 우리 교육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교장 승진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물결, 새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내부형 교장 공모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양한 승진 트랙을 한 방법으로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래도 조금 안도가 됩니다. 현행 그 교원 인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물론 부분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수년 동안 유지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아까 그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그리고 혁신학교 바람이 불어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형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부형 교장, 즉 교장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학교 운영위를 통해서 임용된 그분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교조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교장 공모제, 특히 내부형 공모제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인원수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유야무야 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비율은 확대됐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교육에만 헌신해왔던 새로운 생각과 계획적인 관점을 가진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해왔던 그런 많은 교사들, 승진이 아니라 점수 따기가 아니라 오직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놓고 근무해왔던 많은 교사들이 이런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으로 그리고 교육 관리직으로 진출하게 되면 우리 교육에 새바람이 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석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역시 자유주제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인성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예, 그 질문하는 위치 오니까 조금 편해집니다. 예, 전남에서 유일하게 여수시가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재지정 여부를 두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유일하게 전교조에서만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교육부에 항의 서한도 제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특구로 지정됐는데 이런 전교조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또 장단점이 있는 것만큼 찬반은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교조가 왜 여수를 교육 국제 특구화로 지정하는데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양한 사회입니다. 민주사회는 또 다양해야 맞습니다. 저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것에 찬성했기 때문에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그러한 다양한 생각과 그것에 대한 표현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보다 건강해지고 또 발전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관점입니다. 민주적 관점에서는 여러 생각이 있어야 맞고 또 여러 생각을 서로 표현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절충을 이루어서 보다 나은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 따라서 여수시를 교육 국제특구화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교조가 반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찬반의 입장보다는 다양한 사회의 건강한 의사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그와 같은 의사 표현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긴 하지만 교육부에 항의 서한까지도 전달하면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적극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이유들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는 뜻이고요. 정부에서 두 번째로 국제교육원이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전남의 국제교육이 이제 언어교육을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 교육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대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물었던 겁니다. 자, 제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뭐를 지금 답을 해야 될지가 좀 분명치가 않은데 시민들이 혹은 여수시가 혹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따라야 된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사회의 건강성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사회적이면 곤란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표현하는 것이 이미 결정된, 즉 다수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거를 뒤집어 엎는 그런 행위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결정하기 전에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찬반 혹은 선악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진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교조가 반대했다, 전교조가 찬성했다. 이 문제의 내용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건강성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석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계속합니다. 이번엔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역시 질문은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예, 장 후보께서는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만채 전 교육감 8년간 교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교사들은 전남 교육이 8년 전으로 돌아갔다. 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실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모두 교육감의 책임인가? 평교사로서 37년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감 때문에 교실 변화를 이루지 못했는지 교사의 자발성이 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만채 교육감님의 이룩한 성과는 굳이 폄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만채 교육감님이 재임 중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교실의 변화에서만큼은 미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지적, 능력, 인성 그리고 사회성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인재로서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의 중심을 교실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신명나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만채 교육감님이 이 언론에서 드러나는 아주 실적 중심이라든지 또는 아주 뭔가 과시형 그런 사업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은 빛났고 교육감은 빛났지만 학교에 대한 관심을 그만큼 쏟았더라면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은 더 빛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핵심인 교실의 변화, 교실의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교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재질문하시죠. 예, 그럼 교실의 변화는 과연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은 현장에서 하는 것인데 당연히 저는 교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교사로서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데 방해가 되었거나 문제가 되었던 점은 무엇이고 그것들을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조건이 많이 있죠. 수많은 공문 그리고 수많은 정책 사업 그리고 공모 사업 그것이 교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수업하다가도 관련 보고서 써야 되고 또 공문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교사들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다 교과지도나 학습지도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발성, 그리고 열정, 그리고 창의성을 끌어내어야만이 교실이 변화되고 교육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적인 교육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한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감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시적인 그런 사업보다 성과 내는 그런 사업보다 교실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학교를 찾아서 선생님과 대화하고 학부모와 대화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줄 때 교실의 변화는 빨리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 미래의 인재들,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예,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문화방송이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남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학생 인권과 교권
둘 다 존중돼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돼서는 안 되겠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엔 장서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죠.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인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죠.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 인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전국의 4개 시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했죠. 이제는 조례를 넘어서 학생 청소년 인권법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제화돼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라면서 존중과 배려를 받으면 그 아이도 자라서 이후에 상대방을 베풀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입은 시민의 관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의 제방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이 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권의 문제는요. 교사들의 자긍심과 자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권이 확립되어야만이 교사들이 정말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고 아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교권 확립은 대단히 기묘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의 위상을 갖는 그러한 교권 옹호관 또는 교권 옹호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지원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가 기묘하다고 생각돼서 이걸 중요하게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장서궁 후보의 견해 들어봤고요. 이어서 고석규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네. 그 옛말에도 교육에 대해서 교학 상장이라든가 또는 병아리가 그 알에서 깨어나올 때의 모습을 비유해서 줄탁 동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점에서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가 아니고 존경받는 스승과 사랑받는 제자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 문제는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학생들의 경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사가 있어도 학생이 스스로 스승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승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같은 학교를 나와서도 기억하는 스승, 나에게 영향을 준 스승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의 주체성이라고 해서 학생들마다 그 스승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스승이 되는 것이죠. 한편 교사들도 학생들을 평생 제자로 삼아야 그야말로 그게 학생으로 보이지 않고 제자로 보이겠죠. 그래서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에 임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학교보다 좋은 선생님이 좋다라든가 이제 교실에서 교육의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말처럼 교사와 학생의 사제적 관계가 교육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참교육이 실현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현장, 교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전라남도 의회에서 잠자고 있는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조화롭게 풀겠습니다. 예, 역시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서 오인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이 교권은 교권대로 존중돼야 하고요.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존중이 돼야 합니다. 먼저 교권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은 우리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주로 학교 폭력을 다루는 문제라든가 또 기간제 교사들께서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라
같은 업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대개 이 표현 방법의 미숙이라든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교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연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그런 침해를 당하는 사례는 주로 학생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학교 내부에서 그런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들께서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권은 곧 교육령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원 지휘법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 인권 문제는 학생의 인권은 내 인권만 중요하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버릇없는 학생들이 있는 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엇보다도 인권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돼야 된다라는 의식을 어려서부터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또한 그 인권만큼 학교 교육에도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중학교에 가서 학생이 하는 걸 봤습니다. 모든 걸 학생들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학생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또한 그 권리만큼 학교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예,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서 새 후보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죠. 전남교육청은 올해 미래 핵심 역량 함양 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서 약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전남 교육의 재정 확충 방안 또 효율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이고요. 이번엔 고석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을 3대 비전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3조 5천억의 예산이 있지만 60%가 넘는 그 돈이 다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교육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넉넉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OECD 평균 국가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즉 3만 불 시대에 버금가는 그 국격에 맞는 교육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이제 교육감 협의회는 물론 그 모든 교육단체들의 공통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인 20.27%를 5% 향상시키는 데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미 세종시에서는 이 교부금 비율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노력하고 또 거기에 제가 앞장선다면 불가능한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 소소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전기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교육용 공공요금으로 완전히 그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용으로 환원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 집행과 관련돼서는 재정진단을 통해서 그 효율적인 예산 집행, 소모성, 낭비 요인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예산을 다시 또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석규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이어서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 예산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교육 예산은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이 일률 배부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일즈 교육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올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은 특별 교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과 교육이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지자체 단체장들을 설득해서 지자체에서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협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세일즈 교육감으로서 전남의 인재를 기르는데 어떻게 돈이 필요한가, 또 우리 전남 교육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출향미라든가 산업체,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기금을 모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즈 교육감이 돼서 전남 교육 재정을 확충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예산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산을 쓰고 나서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수한 신고자에 대해서 합당한 그 처리를 해주고요,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면은 그걸 도민에게 공개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쓴 다음에는 그것이 잘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감시 기능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 박자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전남 교육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보다 많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장석웅 후보님, 향후 전남 교육의 재정 확충 방안 또 효율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오전 하시는데요.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 추경까지 예상하면 약 3조 8천억에 달합니다. 매년 예산이 5.3% 평균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 임기 말이면 4조 7천억이 됩니다. 5조가 거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적절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전남 교육 여건을 보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예를 들면 자체 수입 전체 예산에서 1%밖에 안 됩니다. 이제 특별 교부금도 점차 폐지하고 있어요. 작년에 4%에서 올해 3%, 앞으로는 제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금에서 예산 확보할 길도 이제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적립금이 있는데요. 약 8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의 2% 정도 됩니다. 근데 워낙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서 크게 기대할 바는 못 됩니다.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 교부금 문제죠. 현재 전체 교육재정 중에서 전남이 6.3%를 가져오고 있어요. 예산 전쟁이라고 하듯이 모든 시도교육청이 보다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씀드려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7%, 내국세액 20.27%를 25%까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미 지난번 진보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했고 이제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이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을 통해서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2012년 전교조 위원장 때 당시 이낙연 의원, 지금은 총리시죠? 대표 발의로 이 법안을 발의시킨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고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전남 교육재정을 보다 확충할 수 있으리라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토론회 함께하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토론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장석웅 후보부터 2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저는 촛불 시대 영암에서 영암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암 촛불 상임대표 그리고 전남 촛불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촛불의 요구를 생각합니다. 촛불의 요구는 공정한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교육 해달라.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자본이나 돈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 촛불의 요구였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촛불의 요구를 실현시킬 적임자가 바로 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7년 평교사를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총장 출신이 교육감 하셨죠. 이제는 현장교육 전문가가 이제는 교육감을 맡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교원단체와 교육시민사회단체를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와 경험, 안목, 식견 저야말로 전남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품으면 아이는 세계를 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조그맣지만 교실에서 시작합니다.
수업의 혁신, 평가의 혁신을 통한 교실 혁명을 통해서 미래를 주도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교실, 그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 전남교육의 희망,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슴 두근거리는 희망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남교육 성공시대, 전남교육 행복시대, 도민 손 맞잡고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 단일 후보 장소궁이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서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었고요. 이어서 오인성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저에게는 사람을 키워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전남의 미래는 조각되는 것이며 그 조각가를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교사로 출발해서 25년 동안 교육을 했고 13년 동안 교육 행정을 한 교육 전문가이자 교육 행정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남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산업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남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융합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저는 전남 교육에서 뼈가 굵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이고 교육 행정 전문가라는 말을 감히 드립니다. 지방자치형 교육이 전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지방자치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교육감, 따뜻한 교육감, 청렴한 교육감, 전남 교육감 예비 후보 오인성이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도민 여러분, 교육 전문가이자 교육 행정 전문가인 오인성이를 믿어주시고 전남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남의 미래는 희망이고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인성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었고요. 끝으로 고석규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되고 제한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전남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전남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장 교사는 아니지만 학부모로서 전남 교육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심정으로 전남 교육을 바라봤고 전남 교육에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다닌 학교에서 저는 학교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의 현장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전남에서 많은 시민단체 활동도 했고 집필 활동 또 기타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남의 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전남의 발전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느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 아이들이 전남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이들은 전남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당당한 전남의 아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전남의 교육을 위해서 바치고 또 남은 생을 전남의 교육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전남을 사랑하고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저 고석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했던 저 고석규, 교육정책 전문가인 제가 이제 전남교육 100년의 새로운 시작에 도전합니다. 참 좋은 교육감, 더 큰 교육감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의 수장을 뽑는 전남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수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 세 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대단히 고맙습니다.